내가 죽은 날. 과거에 내가 죽은 날이 기억난다. 시작은 한 가지 생각이었다. 뭔가 잘못돼 가고 있었다. 그게 무엇인지 내가 깨닫기도 전에 그렇게 시작되었다. 그리고 1초쯤 지났을까? 머릿속에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전문 용어로 손해라고 하는 목 약간 위, 두개골 뒤쪽에서 어떤 신체 활동이 일어났다. 마치 어딘가에 갇힌 나비가 발버둥을 치는 것처럼 맥박이 뛰는 느낌 혹은 강한 깜빡임이 따끔대는 감각과 함께 일었다. 그때는 우울과 불안으로 인한 별난 신체 증상에 대해 아직 모를 때였다. 그냥 그대로 죽는 줄 알았다. 그리고 심장이 멈추고 나도 멈췄다. 나는 빠른 속도로 가라앉았다. 이전엔 몰랐던 폐소공포증을 유발하는 숨막히는 현실 속으로 추락했다. 그 후 절반이라도 정상으로 돌아오게 된 것은 1년도 더 지나서였다. 그때까지는 우울에 대해 어머니가 나를 낳고 잠시 겪었다는 사실과 증조모가 자살을 했다는 사실을 제외하고는 전혀 아는 바가 없었다. 그래서 가족력이 있다고 생각은 했지만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어쨌든 당시 나는 24이었고 스페인 중에서도 한적하고 아름다운 이비사 섬에 살고 있었다. 때는 9월이었고 2주 뒤면 런던의 현실 속으로 돌아가야 했다. 6년간 학생 신분을 유지한 채 아르바이트를 하며 어른이 되기를 미루고 미뤘지만 현실은 서서히 내 숨통을 조여왔다. 더 이상은 피할 곳이 없었기에 받아들여야 했다. 마음의 가장 이상한 점은 가장 격렬한 일들이 벌어지지만 남들은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동공은 풀어지고 말은 횡설수설하며 온몸이 식은땀에 젖어도 세상은 그저 어깨만 으쓱한다. 그 별장 안에 사는 누구도 내가 무엇을 느끼는지 알 수 없는데 내가 어떤 지옥 속에 사는지 이해한다거나 왜 죽음이 그처럼 매력적으로 다가왔는지 공감해 주기를 바라기란 어림없는 일이었다. 나는 3일을 꼬박 누워 있었다. 그러나 잠은 오지 않았다. 여자친구 안드레아가 물이나 과일을 가지고 주기적으로 들렸지만 입에도 대지 못했다.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도록 창을 열어두었지만 바깥 공기는 바람 한 점 없이 뜨겁기만 했다. 내가 아직 살아있는 것에 흠칫 놀랐던 것이 기억난다. 지질하게 들리겠지만 우울증과 공황 상태가 원래 지질한 생각을 부록으로 달고 오는 것을 어찌하랴. 사는 낙이 없었다. 살아있기 싫었다. 죽고 싶었다. 사실 그것도 옳은 표현은 아니다. 죽고 싶은 게 아니라 살고 싶지 않았다. 죽음은 사실 무서웠다. 그리고 죽으려면 일단 살아있어야 한다. 결코 태어난 적이 없는 사람들이 태어난 사람보다 더 많다. 나는 그런 사람들 중 한 명이 되고 싶었다. 얼마나 고전적인 바람인가. 나는 난자에 도달하지 못한 3억 마리 정자 중 한 마리이고 싶었다. 무늬 없는 흰색의 이불이 덮인 침대만 덩그러니 놓여 있을 뿐 흰 벽의 방 안은 휑했다. 벽에는 보통 하나쯤 있는 그림조차도 없었던 것 같다. 침대 옆에는 책 한 권이 놓여 있었다. 한번 집어들었다가 이내 내려놓았다. 1초도 집중할 수가 없었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경험이었기에 여기에 맞는 말을 찾을 길이 없다. 정말 말 그대로 할 말이 없었다. 이 거대한 고통을 어떻게 말로 표현한단 말인가. 여동생 피비를 걱정한 기억이 난다. 여동생은 호주에 머무르고 있었다. 나와 유전자 구성이 가장 비슷한 여동생도 이런 느낌을 가질까봐 걱정이 되었지만 지구 반대편에 당장 내 말을 전할 수는 없었다. 어려서 노팅엄셔에 살 때 우리 남매는 잠자리에 누워서 둘의 방 사이에 있는 벽을 똑똑 두드려 의사소통을 하는 신호를 개발했다. 그래서 나는 매트리스를 두드리면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여동생이 듣는 상상을 했다. 내 머릿속에는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같은 단어는 들어있지 않았다. 당신은 픽 웃음이 나올 만큼 무지했기에 남들도 나와 같은 경험을 한다는 것을 까맣게 몰랐다. 내게는 너무나 생경한 경험이었기에 어느 누구도 이런 느낌은 모를 거라고 생각했다. 안드레야, 나 겁나. 괜찮아, 자기야. 괜찮아질 거야. 나 왜 이러지? 나도 몰라. 하지만 괜찮아질 거야.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 3일째 되던 날,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별장을 나섰다. 자살을 하기 위해서였다. 현재 겪고 있는 사람조차도 이해할 수 없는 우울. 눈에 보이지 않는다. 우울은 약간 슬픈 느낌이 아니다. 그런 표현은 잘못된 것이다. 우울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움직일 수 없는 바람 빠진 타이어가 연상된다. 우울에서 불안을 빼면 그런 느낌이 들 수 있겠지만 우울에 공포를 더하면 바람이 빠지거나 정지된 느낌이 아니다. 시인인 멜리사 브로더는 트위터에 어느 멍청이가 가슴속에 박쥐들이 잔뜩 둥지를 틀고 살고 있는데 그림자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울이라는 말을 붙였을까? 라는 글을 남긴 적이 있었다. 최악일 때는 필사적으로 이것이 아닌 다른 고뇌, 다른 신체적 고통을 갈구한다. 왜냐하면 마음은 무한하기에 그 고통도 무한하기 때문이다. 우울하면서도 행복할 수 있다. 마치 술에 취하지 않은 알코올 중독자처럼 반드시 서로가 배타적이지는 않다. 우울은 백만장자, 머릿결이 좋은 사람, 금슬 좋은 부부, 막 승진한 사람, 탭댄스를 추고 카드 마술을 하며 기타까지 칠 줄 아는 사람, 피부가 좋은 사람, 자신이 행복하다고 SNS에 자랑하는 사람, 누가 봐도 불행할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도 찾아온다. 우울은 현재 그것을 겪고 있는 사람조차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절벽 끝에서 되돌아오다. 햇살이 따가웠다. 소금기 머금은 바다 냄새 속에 솔향이 섞여 있었다. 바다는 절벽 바로 아래에 넘실대고 있었다. 절벽의 끝은 이제 몇 발짝만 가면 된다. 20발짝도 안 될 것 같았다. 내 계획은 걷던 방향으로 21번째 발걸음을 떼는 것이었다. 죽고 싶다. 발 옆으로 도마뱀 한 마리가 보였다. 진짜 도마뱀이었다. 어떤 예감이 들었다. 도마뱀은 자살을 하지 않는다. 도마뱀은 살아남는다. 꼬리를 자르면 꼬리가 다시 자라난다.
도마뱀은 우울하지 않다. 기가 죽지도 않는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도 씩씩하게 헤쳐나간다. 그 순간 나는 격렬하게 그 도마뱀이고 싶었다. 별장은 내 뒤에 있었다. 그곳은 내가 살았던 중 가장 좋은 집이었다. 눈앞에는 평생 처음 보는 절경이 펼쳐져 있었다. 청록색의 식탁보 위에 작은 다이아몬드를 흩뿌린 듯 영롱하게 빛나는 지중해의 역동적인 해안선을 따라 사람의 접근이 금지된 작은 백사장과 해변과 석회석의 절벽이 펼쳐져 있었다. 아름다움이라는 말의 사전적 정의를 눈으로 보는 듯 했다.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도 죽고 싶은 내 마음을 돌려놓지는 못했다. 1년 전쯤 나는 대학원 과정에서 미셸 푸코를 많이 읽었는데 주로 광기와 문명이었다. 광기를 광기로 인정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폭력적이고 압제적인 사회에서는 남들과 다른 사람을 병자로 낙인 찍는다. 그러나 나는 실제로 병자였다. 미친 생각을 하거나 좀 별난 정도가 아니었다. 보르헤스의 글을 읽거나 캡틴 비트하프의 음악을 듣거나 파이프 담배를 피우거나 초대형 초콜릿 바의 환각이 보이는 수준이 아니었다. 그것은 고통이었다. 지금껏 잘 지내왔는데 갑자기 그렇지 않게 된 것이다. 나는 괜찮지 않았고 아팠다. 사회적 구조적 또는 과학적 원인 따위는 관심도 없었다. 이 느낌을 1초도 더 견딜 수 없었다. 이런 나를 끝내야만 했다. 생각만이 아니라 행동도 할 참이었다. 여자친구는 집에 있었고 분명히 내가 바람을 쐬러 나간 줄 알고 있을 것이다. 나는 발걸음을 세면서 걷다가 정신이 분산되어 몇 가지 세었는지 잊어버리기를 반복했다. 겁내지 마. 나는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혹은 그랬다고 생각했다. 넌 할 수 있어. 드디어 절벽 끝에 도달했다. 이제 한 발짝만 떼면 이 고통을 끝낼 수 있다. 단 한 발자국. 살아있는 고통에 비해 그 고통을 끝내는 방법은 너무나 간단했다.